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어요. 분명히 사흘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누워 계셨던 곳인데 이제는 그 숨소리도 기침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정막만이 저를 맞이했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저도 모르게 다녀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으니까 당신이 없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도 몸이 아직 모르는 것 같았어요. 거실 불을 켜니까 당신이 앉아 계시던 안락 의자가 보였어요. 쿠션이 눌린 자국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의자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저희 큰아들 영수아들과 저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랬어요. 어머니, 오늘은 그냥 주무세요. 정리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뭐라도 하지 않으면 그 무게에 짓눌릴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누워 계셨던 방이에요. 병원에서 집으로 모셔온 게 보름 전이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에서 당신 얼굴 보면서 가고 싶어. 그때 당신 눈에 고인 눈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평생 강한 척, 씩씩한 척 하셨던 당신이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방 안에는 아직 당신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당신이 즐겨 쓰시던 연고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 같은 것. 저는 이불을 걷어서 개키기 시작했어요. 이불을 접다가 문득 바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판 모서리가 살짝 들려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저는 분명 일주일 전에 방 청소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저런 게 없었어요. 당신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쯤 당신이 혼자 방에 계실 때가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고 있었고 당신은 방에서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셨어요. 그때 뭐 하세요? 하고 물었더니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뒤척인 거야 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장판 모서리를 들춰봤어요. 그 밑에 뭔가가 있었어요. 낡은 비닐 봉투였어요. 노란색으로 바랜 비닐 봉투 안에 뭔가 납작한 게 들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걸 꺼냈어요. 통장이었어요. 농협 통장이었는데 표지가 오래되어서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져 있었어요. 이 통장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함께 쓰는 통장은 제가 다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전혀 모르던 통장이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통장을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는 당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김종호. 당신 이름이 맞았어요. 하지만 이 통장은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던 걸까요? 페이지를 넘기니까 거래 내역이 빼곡하게 찍혀 있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입금, 입금, 입금 출금은 거의 없고 입금만 반복되어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까 가장 오래된 기록이 10년 전이었어요. 그리고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숫자들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잔액은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겼을 때 거기에 당신의 글씨가 있었어요.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였어요. 당신은 원래 글씨가 예쁘지 않으셨어요. 평생 손으로 일을 하신 분이라 손가락이 굵고 투박하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글씨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마지막 날이 오면 이걸 전해줘야 한다. 그게 전부였어요. 누구에게요? 뭘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당신은 대체 무슨 비밀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런 걸 숨겨두셨던 거예요? 통장을 가슴에 안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대체 뭘 숨기고 가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통장을 베개 옆에 두고 누웠는데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숫자들이 떠올랐어요. 매달 입금된 금액이 30만 원이었어요. 30만 원씩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산을 해보니까 총 3,600만 원이 넘었어요. 저희 형편에 3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평생 버스 기사로 일하셨어요. 은퇴하신 후에는 연금과 저희 아이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했어요. 저희가 쓰는 돈은 제가 다 관리했었는데 이 30만 원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통장 첫 페이지를 다시 찬찬히 살펴봤어요. 계좌번호 밑에 작은 글씨로 비대면 자동이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동이체라면 어디선가 돈이 빠져나와서 이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뜻이잖아요. 당신의 연금 통장에서 빠져나온 걸까요? 저는 아침이 되자마자 영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수야, 내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젯밤 주무셨어요? 아니, 잠은 잘 못 잤어. 근데 그건 됐고, 너 아버지 연금 통장 있잖아. 그거 혹시 내역 확인할 수 있어? 영수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비밀 통장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뭔지도 모르는데 괜히 아이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혹시 아버지 연금에서 자동이체 나가는 거 있었어? 자동이체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관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모르는 게 있었나 싶어서.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오늘 점심 때 시간 내서 갈게요. 같이 확인해 봐요. 영수는 걱정이 되는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점심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집을 나섰어요. 동네 농협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거든요. 밖으로 나오니까 햇살이 눈부셨어요. 장례식장에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이 이렇게 밝았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오가고 가게들은 문을 열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당신이 떠났는데 세상은 그대로라는 게 참 이상했어요. 농협에 도착하니까 아직 오전이라 한산했어요. 저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손에 들린 통장이 자꾸만 신경 쓰였어요. 마치 뭔가 커다란 비밀이 담긴 상자를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27번 고객님, 이번 창구로 오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구로 갔어요.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통장을 내밀었어요. 저기요, 이 통장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어요? 제 남편 통장인데 남편이 돌아가셔서요. 직원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아,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했어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고객님, 이 통장으로 입금된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어디서 입금이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매달 15일에 30만 원씩 자동이체로 입금이 되어 있네요. 그건 저도 봤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온 건지 알고 싶어서요. 잠깐만요. 직원이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출금 계좌가 김종호님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된 거예요. 국민은행 계좌인데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국민은행이요? 저희 남편이 국민은행 통장도 있었어요? 네, 기록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그 계좌에서 매달 이체가 됐네요. 저는 몰랐어요. 당신이 국민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저는 당신의 농협연금 통장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 국민은행 계좌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되겠죠? 네, 다른 은행 계좌는 저희가 확인해 드리기 어려워요. 국민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야 해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당신,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객님, 혹시 이 통장에서 출금을 원하시는 건가요? 상속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데요. 아니요, 아직은요.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저는 통장을 받아들고 농협을 나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처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쉬었어요. 당신이 숨겨온 게 이것만이 아니었구나. 국민은행 계좌까지 있었다니. 그 돈은 또 어디서 난 거예요? 당신은 연금 외에 다른 수입이 없었잖아요. 제가 아는 한은요. 아니, 정말 제가 당신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저는 당신의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쪽으로 걸어갔어요. 가는 길에 이웃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영자 아주머니는 저보다 2살 위인데 저희 동네에서 30년 넘게 같이 산 분이에요. 어머, 종우 아줌마. 아이고, 힘들었겠다. 장례는 잘 치렀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덕분에 잘 보냈어요. 신경 써주셔서 고마워요. 영자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말해. 우리가 30년을 이웃으로 살았는데 뭐든 도와줄게. 고마워요, 언니. 저는 그 손을 놓지 못하고 물었어요. 언니, 혹시 우리 영감이 평소에 이상한 얘기한 거 없었어요? 이상한 얘기? 무슨? 그러니까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것 같다거나 어디 다녀온다거나. 영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글쎄, 종호 씨가 워낙 과묵한 분이라 말이 없었잖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있긴 해. 뭔데요?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종호 씨가 우리 영감한테 뭐라고 그랬대.
나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우리 영감이 물었는데 종호 씨가 그냥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했대. 그래서 우리 영감이 이상하다고 나한테 얘기해 줬었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요? 응. 그때 나도 궁금했는데 아줌마한테 물어보기도 못하고 해서 그냥 넘어갔어.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이 나서요. 영자 아주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그게 이 통장이랑 관계가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까 영수가 와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영수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전화했는데 안 받으시길래 걱정했잖아요. 아, 미안. 농협 좀 다녀왔어. 농협이요? 왜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젠가는 아이들도 알아야 할 테니까요. 영수야, 이리 와봐. 보여줄 게 있어. 저는 영수를 거실로 데려가서 통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통장이야. 어젯밤에 방 정리하다가 장판 밑에서 찾았어. 영수가 통장을 받아들고 펼쳐봤어요. 내역을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3천만 원이 넘는데요? 나도 몰라. 이게 뭔지, 왜 아버지가 숨겨뒀는지. 영수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더니 당신이 쓴 메모를 봤어요. 마지막 날이 오면 이걸 전해줘야 한다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걸 알려고 은행에 갔던 거야.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 뭔데요? 아버지가 국민은행 통장도 있었대. 거기서 매달 이 통장으로 자동이체가 됐던 거야. 영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국민은행요? 저도 몰랐어요. 아버지가 국민은행 계좌 있다는 거. 나도 몰랐어. 우리 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국민은행 가봐야겠어요. 아버지 서류 정리하면서 혹시 통장이나 카드 나온 거 없어요? 아직 다 못 봤어. 같이 찾아볼래? 저와 영수는 당신의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물건을 잘 안 버리는 분이셨어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 메모지, 낡은 수첩들이 가득했어요. 한참을 뒤지다가 영수가 뭔가를 꺼냈어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낡은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 중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국민은행 통장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었어요. 찾았다. 영수가 통장을 펼쳐봤어요. 어머니, 이 통장 잔액이 거의 없어요. 3만 원 정도밖에.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 봐요. 매달 30만 원이 입금됐다가 바로 다른 데로 나갔어요. 어디로? 영수가 내역을 찬찬히 살펴봤어요. 아까 그 농협 통장으로 이체된 거네요. 근데 어머니, 이 입금된 30만 원이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통장 내역을 들여다봤어요. 매달 3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는데 출처가 급여라고 적혀 있었어요. 급여요? 아버지 은퇴하신 지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당신은 은퇴 후에 일을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없었어요.
건강도 안 좋으셨고 무릎도 아프셔서 먼 데는 못 가셨거든요. 근데 급여라고요? 영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거 좀 이상해요. 내일 국민은행 가서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당신 대체 뭘 하셨던 거예요? 왜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만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당신은 늘 과묵했어요.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당신의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침묵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당신은 침묵 뒤에 뭔가를 숨기고 계셨던 거였어요. 새벽이 되어서 저는 당신 사진을 꺼내봤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버스 기사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당신. 그때 당신은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좋아서 당신과 결혼했어요. 여보, 당신은 대체 뭘 숨긴 거예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사진 속 당신은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50년 가까이 살았는데 저는 당신을 모르겠어요. 이제라도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남긴 이 비밀의 끝에 뭐가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아들과 함께 국민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자꾸만 손에 들린 통장을 만지작거렸어요. 영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떨려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영수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드디어 저희 번호가 불렸어요. 창구로 가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고객님, 이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출처를 알고 싶으신 거죠? 네, 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남편이 은퇴한 지 10년도 넘었거든요. 직원이 화면을 보면서 뭔가를 확인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매달 입금된 급여가 청미원이라는 곳에서 나왔네요. 청미원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영수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게 어딘데요? 직원이 말했어요. 정확한 정보는 저희가 알려드리기 어렵지만 사업자 등록번호로 보면 복지시설 같아요. 복지시설이요? 저는 영수를 바라봤어요. 영수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복지시설에서 일하셨던 건가요? 나도 몰라. 처음 듣는 얘긴데. 우리는 은행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영수가 휴대폰으로 청미원을 검색했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청미원이 여기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대요. 양로원이에요. 양로원? 네, 무이탁 노인들을 돌보는 시설인 것 같아요.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당신이 양로원에서 일을 하셨다고요? 하지만 당신은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셨잖아요. 어떻게 양로원에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영수야, 거기 한번 가보자. 네. 지금요? 응. 지금 가보자.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영수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쯤 가니까 청미원이 나왔어요. 허름한 2층 건물이었는데 마당에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건물 앞에는
청미원 마이너스 사랑으로 섬기는 터전이라고 쓰인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안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어요. 영수가 대신 말했어요. 저기요, 혹시 김종호라는 분 아세요? 저희 아버지인데요. 그 여성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란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어요. 김종호 어르신이요? 아, 혹시 김종호 어르신 댁 가족분이세요? 네, 저는 아들이고 이쪽은 저희 어머니예요. 그 여성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아, 사모님이시구나. 저는 여기 원장 박순이라고 해요. 일단 안으로 들어오세요. 박순희 씨가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작은 사무실에 앉으니까 그녀가 차를 내왔어요. 김종우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남편이 여기서 일을 했었나요? 박순희 원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김종우 어르신이 저희 청미원에 봉사를 오셨어요. 봉사요? 네. 10년 전부터 매주 2번씩 오셨어요. 처음에는 마당 청소나 자비를 도와주셨는데 나중에는 어르신들 말벗도 해주시고 산책도 같이 하시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10년 전부터 매주 2번씩이요? 당신이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박순희 원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께는 말씀 안 하셨구나. 김종우 어르신이 그러셨어요. 집사람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괜히 걱정할까봐 그러신다고. 왜요? 왜 비밀로 하셨대요? 박순희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자세한 건 저도 모르겠어요. 다만 어르신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빚이요? 네. 돈 빚이 아니라 마음의 빚 같은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마음의 빚이라니. 당신이 무슨 빚을 지셨다는 거예요? 영수가 물었어요. 근데 원장님, 저희 아버지가 여기서 급여를 받으셨던데요. 봉사인데 왜 급여가 나간 건가요? 박순희 원장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 그건요. 사실 처음에는 봉사로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봉사로 하면 이상하게 볼 사람도 있을 테니 형식상 아르바이트로 해줄 수 없겠냐고. 아르바이트요? 네. 그래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급여 형식으로 드렸어요. 어르신이 고집을 부리시길래. 근데 그 돈을 다시 저희한테 기부로 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당신이 여기서 봉사를 하고 급여를 받아서 그걸 다시 기부로 돌려줬다고요? 그러면 그 비밀 통장에 있는 돈은 뭐예요? 박순희 원장이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르신이 기부하신 돈은 전액 특정 용도로 써달라고 하셨어요. 무슨 용도요? 저희 원생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복순 할머니라고. 어르신이 그 할머니한테만 쓰라고 하셨어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이복순이요? 네. 혹시 아세요? 저는 그 이름을 알았어요. 오래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술에 취해서 잠결에 중얼거렸던 이름이에요. 복순아, 미안해.
복순아. 그때 저는 잠꼬대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사람 이름이었던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이복순 할머니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박순희 원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원장이 나간 사이에 영수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잠시 후 박순희 원장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어요. 휠체어에는 작고 마른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 깊이 패인 주름, 그리고 어딘가 낯익은 눈매. 이복순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할머니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누구? 저는 다가가서 그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요, 김종호 씨 아내예요. 그 순간 이복순 할머니의 눈에 뭔가가 스쳤어요. 놀람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종호? 종호가 당신 남편이야? 네. 이복순 할머니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들었어. 맞아?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주름진 볼을 타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결국 먼저 갔구나.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저희 남편하고 어떤 사이세요?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이복순 할머니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종호가 말 안 했어? 뭐려? 나는 종호 누나야. 이복순, 종호 친누나.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당신의 누나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외동이라고 했었어요. 형제가 없다고, 혼자라고 그랬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은 외동이라고 했었어요. 형제가 없다고. 이복순 할머니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렇게 말했겠지. 그래야 했을 테니까. 왜요? 왜 그래야 했어요? 이복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에 옛날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은 빛이 어렸어요. 우리 어릴 때 얘기야. 나랑 종호는 둘이 꽤 사이가 좋았어. 내가 5살 위였는데 종호가 나를 잘 따랐거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큰일이 생겼어. 내가 15, 종호가 10살 때였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부모님이 나를 다른 집에 보냈어. 다른 집이요?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 가난한 집에서 딸을 다른 집에 보내는 거. 식모살이 시키거나 양녀로 보내거나. 저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건 알았지만 당신의 가족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몰랐어요. 나는 먼 동네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갔어. 그리고 그 뒤로 종호를 못 만났어.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연락이 끊어졌거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셨어요? 이복순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10년 전에 종호가 여기로 찾아왔어.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왔더라고. 10년 전이요? 그때가 바로 그 비밀 통장이 만들어진 시기였어요. 종호가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 그리고 울면서 그랬어. 누나, 미안해. 내가 그때 누나를 잡았어야 했는데. 그러면서 펑펑 울었어. 저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종호가 말하더라고.
그때 자기가 10살이었는데 부모님이 나를 보낼 때 자기가 막았어야 했대. 자기가 누나 보내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부모님이 마음을 바꿨을지도 모른다고. 근데 자기는 어려서 아무것도 못했고 그게 평생 죄책감이었대. 여보,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과묵했는지, 당신이 무슨 빚을 지고 있었는지, 당신은 평생 누나를 보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이복순 할머니가 말했어요. 나는 종우한테 그랬어. 내 잘못 아니야. 그때 넌 어린애였잖아. 뭘 어떻게 해라고. 근데 종우가 안 들었어. 자기가 뭔가 해야 한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나를 돌볼 거라고. 그래서 10년 동안. 응, 10년 동안 종우가 여기 왔어. 처음엔 내가 오지 마라. 나 혼자 괜찮다 그랬는데 종우가 안 들었어. 매주 와서 내 손 잡아주고 밥 먹여주고 산책시켜주고 그러면서 자꾸 미안해. 누나 그랬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복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당신한테는 말 안 했나 봐. 종우가 그랬어. 집사람한테는 말 못해. 괜히 부담 줄까 봐. 그러더라고. 저는 흐느꼈어요. 바보 같은 양반. 그걸 왜 혼자 짊어지고 다녀요. 같이 나눌 수 있었잖아요. 이복순 할머니가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렇잖아.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고 남한테 기대는 법을 몰라. 맞았어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아파도 표현 안 하고 다 혼자 사귀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성격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게 당신이었어요. 당신의 침묵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청미원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버스가 달리는 동안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보였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당신이 누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 누나가 어린 시절에 다른 집으로 보내졌다는 것, 당신이 그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았다는 것. 저는 당신과 50년 가까이 살면서 그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당신은 늘 나는 외동이야. 형제 없어라고 말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의심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당신이 너무 아파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진실이었던 거겠죠. 집에 도착하니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영수한테 말했어요. 영수야, 너 오늘 그냥 가. 어머니 혼자 좀 있고 싶어? 어머니, 그래도 괜찮아. 정말로. 좀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영수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세요. 그래, 알았어. 영수가 떠나고 나서 저는 거실에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었어요. 어둠이 천천히 밀려왔어요. 당신 빈 의자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저는 당신이 남긴 통장을 꺼내봤어요. 어둠 속에서 그 낡은 통장이 손에 잡혔어요. 여보, 왜 말 안 했어요? 저는 빈 의자를 향해 물었어요. 누나가 있었으면 말해주지.
왜 나한테 숨겼어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같이 나눌 수 있었잖아요.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지요. 당신은 이미 떠났으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옛날 기억을 더듬었어요. 당신과 처음 만난 건 제가 22살 때였어요. 저는 동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당신은 버스 기사로 막 취직했을 때였어요. 저희 동네를 지나는 버스 노선이었는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당신이 운전하는 버스를 탔어요. 당신은 말이 없었어요. 다른 기사님들은 승객들한테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당신은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셨어요. 그게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버스에서 지갑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어요. 내리고 나서야 알았는데 돌아가서 찾으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당신이 버스를 몰고 다시 오셨어요.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당신은 버스 문을 열고 저를 불렀어요. 저기요, 이거 당신 거죠? 손에 제 지갑을 들고 있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갑 안에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제 건 줄 아셨어요? 아침마다 타시잖아요. 얼굴 알아요. 당신은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다시 버스를 출발시켰어요. 저는 그때 당신한테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어요. 말은 없지만 세심한 사람. 눈치는 빠르지만 표현을 못하는 사람. 그게 당신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한 건 제가 25, 당신이 29 되던 해였어요. 당신은 청혼할 때도 말이 없었어요.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그게 전부였어요. 꽃도 없고 반지도 없고 그냥 저녁 먹고 공원 산책하다가 갑자기 그러셨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갑자기요? 미안해요. 원래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막상 앞에 있으니까 그냥 말이 나와서 당신은 머쓱해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웠는지요. 좋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당신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요. 당신은 그제야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당신 쪽 하객이 많지 않았어요. 친척이 몇 명, 친구가 몇 명,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때 물었었어요. 여보, 형제는 없어요? 당신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응, 없어. 나 외동이야. 부모님은요? 돌아가셨어. 내가 20대. 아,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괜찮아. 오래전 일이야. 저는 그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당신이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뒤로 저는 한 번도 당신 가족에 대해 깊이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말하면 듣고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갔어요. 당신의 과거에는 당신만의 아픔이 있을 거라고 억지로 꺼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았던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더 물어봤으면 당신이 털어놓았을까요? 당신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어둠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불을 켰어요. 당신의 서랍장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하게 뭔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신발 상자처럼 생긴 종이 상자였는데
테이프로 꽁꽁 묶여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뜯었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들이었어요. 빛바래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해진 첫 번째 사진에는 어린아이 둘이 있었어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나와 종호, 1955년 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게 당신과 당신 누나의 사진이었어요. 어린 당신이 거기 있었어요. 둥글둥글한 얼굴에 까까머리. 누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어린 당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당신, 이 사진을 평생 간직하고 있었구나. 다음 사진들도 비슷했어요. 당신과 누나가 함께 찍은 사진들. 설 때인지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시골집 마당에서 찍은 사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진에서 누나가 사라졌어요. 당신 혼자 찍은 사진만 남았어요. 중학교 교복 입고 찍은 사진, 고등학교 교복 입고 찍은 사진, 군복 입고 찍은 사진. 상자 맨 밑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봉투에 누나에게라고 적혀 있었는데 봉투가 열려 있지 않았어요. 아직 붙이지 않은 편지였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걸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저는 열었어요. 당신이 무슨 마음이었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편지지는 노랗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글씨는 젊은 당신의 필체였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또렷하고 반듯한 누나에게. 누나 나야. 종호. 누나가 떠난 지 벌써 15년이 지났어. 나는 25살이 됐어. 버스 운전을 해. 먹고 살만해. 누나는 어디 있어? 잘 살아? 나는 누나를 많이 찾아봤어. 근데 못 찾았어. 누나가 떠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 부모님이 누나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려갔어. 나는 뒤에서 따라갔어. 누나가 울고 있었어. 나도 울고 싶었는데 못 울었어. 아버지가 무서웠거든. 그때 내가 누나 보내지 마세요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아버지한테 매달렸으면 어땠을까?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10살짜리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렇게 말해봐도 소용없어. 내가 못한 건 사실이니까.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누나를 꼭 찾을 거야. 찾아서 사과할 거야. 그날까지 잘 살아줘. 종호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당신이 25살에 이 편지를 썼군요. 저와 결혼하기 바로 전이네요. 당신은 그때 이미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청혼할 때, 저와 결혼할 때, 그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왜 저한테 숨겼어요? 저는 당신의 아내였잖아요. 저는 당신과 5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근데 당신은 가장 아픈 부분을 저한테 보여주지 않았어요. 혼자 안고 살았어요. 저는 그게 서러웠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어요. 여보,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빈 의자를 향해 소리쳤어요. 나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봐? 내가 당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아니면 부담될까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바보 같아요. 같이 짊어지면 되잖아요.
왜 혼자 다 가지고 가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당신의 아픔이, 당신의 죄책감이, 당신의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당신은 평생 혼자였구나. 나와 함께 살면서도,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도 당신의 마음 한 구석은 늘 혼자였구나. 그게 너무 슬펐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 이걸 알았다면 저는 당신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더 많이 안아줬을까요? 더 많이 말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당신처럼 조용히 곁에 있어줬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와서 알게 된 이 진실이 너무 무거웠어요. 당신이 남기고 간 비밀이, 당신이 품고 있던 아픔이, 당신의 사랑이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새벽이 될 때까지 당신의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어린 당신, 젊은 당신, 그리고 제가 아는 당신. 그 모든 당신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라도 말해줘요. 당신이 남긴 그 통장, 그 마지막 메시지, 그게 대체 뭐예요? 저는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그 답을 찾으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다음 날 저는 다시 청미원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혼자 갔어요. 영수한테는 잠깐 산책 좀 하러 간다고만 말하고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젯밤에 발견한 편지, 사진들, 그리고 당신의 숨겨진 과거.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청미원에 도착하니까 박순희 씨가 마당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사모님, 또 오셨네요. 네,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들어오세요. 사무실에 앉으니까 박순희 원장이 차를 내왔어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원장님, 남편이 여기서 봉사하시면서 혹시 뭔가 특별히 준비하던 거 없었어요? 특별히 준비하던 거요? 네. 남편이 남긴 통장에 메모가 있었거든요. 마지막 날이 오면 이걸 전해줘야 한다라고. 박순희 원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말씀은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요? 김종우 어르신이 작년에 저한테 뭔가 맡긴 게 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뛰었어요. 뭔데요? 봉투예요. 큰 봉투 하나를 맡기셨는데 내가 죽으면 아내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박순희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깐만요. 가져올게요. 원장이 일어나서 캐비닛을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 당신 글씨로 여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열어봐도 되겠죠? 그럼요. 사모님 앞으로 온 거니까요.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편지 한 통이 있었어요. 서류를 먼저 꺼내봤어요. 부동산 계약서였어요. 토지 매매 계약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당신이 토지를 샀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박순희 원장을 바라봤어요. 원장님, 이거 아세요? 박순희 원장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아, 이 땅이요. 저희 청미원 바로 뒤에 있는 땅이에요. 남편이 이 땅을 샀어요? 네. 김종우 어르신이 오래전에 이 땅을 사셨대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요? 왜 이 땅을 산 거예요? 박순희 원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 땅에 뭔가를 지을 거라고. 복순 할머니를 위한 거라고. 복순 할머니를 위한 거요? 네.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어르신이 말을 안 하셨거든요. 저는 봉투 안에 있던 편지를 꺼냈어요. 봉투에 여보에게라고 적혀 있던 편지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당신이 저한테 남긴 편지. 당신의 마지막 말이 담겨 있을 편지. 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쳤어요.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미안해. 당신한테 숨긴 게 많아서 미안해. 나는 외동이 아니야. 누나가 있었어. 복순 누나. 복순 누나가 15살 때 우리 부모님이 누나를 다른 집에 보냈어. 그때 집이 너무 가난했거든. 나는 10살이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어. 내가 누나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게. 10년 전에 우연히 누나를 찾았어. 양로원에 혼자 계시더라고. 평생 결혼도 못하시고 가족도 없이 혼자서 사셨더라고. 나는 그날부터 누나한테 갔어. 매주 가서 얼굴 보고 손잡고 밥 먹여드리고 당신한테 말 못한 건 괜히 부담 줄까 봐서야. 우리 형편에 내가 양로원에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거 당신이 알면 걱정할 것 같았어. 나는 조금씩 돈을 모았어. 내가 쓰는 용돈을 아끼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받은 급여를 모으고 그래서 통장에 돈을 모았어.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냐면 청미원 뒤에 있는 땅을 샀어. 조금씩 조금씩 돈을 모아서 거기에 작은 집을 지으려고 했어. 복순 누나가 마지막으로 살 집. 양로원이 아니라 진짜 누나 집. 누나한테 집을 선물하고 싶었어. 누나가 평생 갖지 못한 것, 가족과 집. 그 중에 집이라도 만들어주고 싶었어. 근데 내가 먼저 가게 됐네. 여보, 미안해. 다 준비를 못했어. 땅은 샀는데 집은 아직 못 지었어. 그래서 당신한테 부탁하려고 해. 내가 모은 돈으로 누나한테 집을 지어줘. 큰 집 말고 작은 집이라도 좋아.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누나가 햇볕 받으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작은 마루. 누나가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곳. 그걸 만들어줘.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여보, 나는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아. 말을 안 한 것도, 혼자 끙끙거린 것도 다 미안해. 근데 알아줬으면 해. 나는 당신을 사랑했어. 평생 사랑했어.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서 내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어. 고마워, 여보.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더 잘할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종우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이런 마음이었구나. 당신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면서 그걸 속죄하려고 했구나. 누나한테 집을 지어주려고 10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았구나.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바보 같은 사람. 정말 바보 같아요. 왜 같이 안 했어요?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같이 했으면 더 빨리 됐을 텐데. 저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박순희 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아서요. 김종우 어르신이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희 원생들도 다들 좋아하셨고, 특히 복순 할머니한테는 정말 극진하셨어요. 그랬군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원장님, 복순 할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해요. 저는 이복순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옷장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복순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까 그 사람이네. 종우하네. 네, 제가 또 왔어요.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긴 편지 내용을 말해드렸어요. 할머니, 종호 씨가 할머니한테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대요. 복순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집? 네. 청미원 뒤에 땅을 샀대요. 거기에 작은 집을 지어서 할머니 드리려고. 복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바보 같은 놈이. 할머니, 자기 잘못도 아닌 걸 평생 죄책감으로 안고 살더니 이제는 나한테 집까지 지어준다고? 복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종우한테 그랬어. 너 잘못 아니야. 신경 쓰지 말라고. 근데 걔가 안 들었어. 끝까지 안 들었어. 할머니. 근데 이제 와서 뭘 해. 걔가 죽었는데. 집 지어줘 봐야 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래도 저는 남편이 원했던 걸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뭘? 집을 지어드릴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에요. 남편이 1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저는 그걸 이뤄드리고 싶어요. 복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왜 이래? 종우한테 속았잖아. 평생 숨겼잖아. 화 안 나? 저는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어요. 화나죠. 많이 나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끙끙거렸냐고. 그런데, 근데, 그래도 그게 저희 남편이에요. 말 못하고, 표현 못하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복순 할머니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종우가 좋은 사람 만났네.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한테도 시간을 주세요. 남편이 원했던 거 제가 마무리할게요. 복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마음대로 해. 저는 청미원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당신 보고 있어요? 당신이 못다한 일 제가 마무리할게요. 당신의 마지막 선물 제가 전해드릴게요. 청미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영수와 딸 영희를 집으로 불렀어요. 아이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왔어요. 영수가 먼저 물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모이래서. 저는 거실 탁자에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펼쳐놓았어요. 비밀 통장, 오래된 사진들, 토지 매매 계약서, 그리고 당신이 저한테 남긴 편지. 앉아봐. 얘기할 게 있어. 영희 딸과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엄마, 뭐야? 왜 이렇게 심각해?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당신에게 숨겨진 누나가 있었다는 것. 그 누나가 어린 시절에 다른 집으로 보내졌다는 것. 당신이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것. 10년 전에 누나를 찾아서 양로원에 봉사를 다녔다는 것. 그리고 누나에게 집을 지어주려고 돈을 모았다는 것. 아이들은 말없이 들었어요. 중간중간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니까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그런 과거가 있었어? 응,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왜 말 안 하신 거야? 우리한테라도.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힘들어도 표현 안 하시고 다 혼자 사귀시는 분. 영수가 토지 매매 계약서를 들여다봤어요. 이 땅이 청미원 뒤에 있는 땅이래요? 응. 아버지가 조금씩 돈 모아서 샀대.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응. 고모 할머니한테 줄 집.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고모 할머니 아빠 누나분이구나. 우리한테 고모 할머니가 있었던 거야. 그래, 있었어. 영수가 통장을 봤어요. 이 돈이면 작은 집 한 채는 지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희 의견을 듣고 싶어. 아이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원했던 대로 이 돈으로 집을 지어서 복순 할머니한테 드릴까? 아니면 영희가 바로 대답했어요. 당연히 지어드려야지. 아빠 유언이잖아. 영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동의해요. 아버지가 10년 동안 준비한 건데 마무리해 드려야죠.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너희들. 고맙긴. 아빠가 생전에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더 도왔을 텐데. 영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 아버지가 그런 거 말 못하는 분이라. 저희는 그날부터 집 짓기 준비를 시작했어요. 영수가 건축업체를 알아봤어요. 설계를 의뢰하고 견적을 받고 공사 일정을 잡았어요. 당신이 모은 돈으로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저와 아이들이 조금씩 보태기로 했어요. 영희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보태는 건 아빠한테 드리는 마음이야. 아빠가 평생 고생하셨잖아. 그래, 알았어. 공사가 시작된 건 당신 장례 후 2달째였어요. 저는 매일 공사 현장에 갔어요. 청미원 뒤쪽 조용한 땅에 작은 집이 올라가는 걸 지켜봤어요. 터를 닦고 기초를 세우고 벽을 올리고 지붕을 얹고 저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당신을 생각했어요. 당신이 이 땅을 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당신이 매달 돈을 모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신이 누나를 만나러 갈 때 어떤 얼굴이었을까? 저는 이제야 당신을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50년 가까이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공사 중간중간에 복순 할머니를 모시고 현장에 왔어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올라가는 집을 바라봤어요. 진짜로 짓고 있네. 네, 할머니. 종호 씨가 원했던 거예요. 바보 같은 놈.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 걸 평생 마음에 담고, 이제는 집까지 지어주고. 할머니, 종호 씨는 할머니를 많이 사랑했어요. 알아. 알아서 더 바보 같은 거야.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알았어요. 종호 씨가 왜 말을 안 했는지. 왜? 본인이 아파서요. 말하면 더 아플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간직한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종호를 원망 안 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원망이요? 솔직히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혼자 그랬냐고.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종호 씨는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게 종호 씨의 사랑 방식이었으니까.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종호가 좋은 사람 만났어. 아니에요. 저도 종호 씨한테 많이 받았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 현장에 갔어요. 어느 날은 비가 오는 날도 있었어요. 저는 우산을 쓰고 현장에 서서 집이 올라가는 걸 바라봤어요. 벽돌이 하나하나 쌓이고 창문이 들어가고 지붕이 완성되어 갔어요. 저는 그 과정이 마치 당신과의 시간 같았어요. 하나하나 쌓아 올린 시간, 말없이 함께한 시간,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하지만 결국에는 단단하게 완성된 시간. 당신과 저의 50년이 그랬어요. 공사가 끝난 건 당신이 떠난 지 넉 달째였어요. 작은 집이 완성됐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리고 당신이 편지에 썼던 것처럼 햇볕이 드는 작은 마루. 저는 완성된 집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됐어요. 당신이 원했던 거 다 됐어요.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당신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복순 할머니를 모시고 집에 왔어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서 집을 올려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어때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게 내 집이야? 네. 할머니 집이에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내 집이란 게 없었어. 남의 집에서 일하고 양로원에서 살고 내 이름으로 된 곳이 없었어. 이제 있어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저는 할머니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세웠어요. 박순희 씨와 함께 할머니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에 햇볕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창문 밖으로 나무가 보였어요. 저는 마루에 준비해 둔 방석을 깔고 할머니를 앉혔어요. 할머니가 햇볕을 받으면서 눈을 감았어요. 따뜻하네. 네, 따뜻해요. 할머니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종호가 이걸 만들어준 거야? 네. 종호 씨가 할머니 드리려고 준비한 거예요.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저도 울었어요. 당신, 보고 있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됐어요. 복순 할머니한테 집을 드렸어요. 할머니가 내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드렸어요. 당신이 평생 갚으려 했던 마음의 빚, 저한테 맡겨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날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어요. 당신은 단순히 돈을 남긴 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사랑을 남긴 거였어요. 말로 표현 못한 사랑,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사랑, 그리고 그걸 저한테 맡긴 거였어요. 마지막 날이 오면 이걸 전해줘야 한다. 당신이 남긴 그 문장의 의미를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은 저한테 이 사랑을 전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당신이 직접 전하지 못한 사랑을 저를 통해서 전해달라고. 저는 당신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당신의 마지막 선물을 전해드렸어요. 여보, 고마워요.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요. 집을 완성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어요. 복순 할머니는 요즘 그 집에서 지내세요. 낮에는 청미원에서 다른 분들이랑 시간을 보내시고 저녁에는 본인 집으로 가세요.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 할머니를 찾아가요. 함께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산책도 해요. 할머니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셨어요. 당신이 올 때마다 종우가 오는 것 같아. 그래요? 응. 종우도 이렇게 왔었거든. 말없이 와서 옆에 앉아서 그냥 같이 있었어. 저는 웃었어요. 종우 씨가 원래 말이 없잖아요. 그래. 근데 그게 좋았어. 말 안 해도 옆에 있어주는 게.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로 표현 못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50년 가까이 살면서 저는 그걸 알면서도 정작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진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당신 사진을 자주 봐요. 젊은 시절 사진, 중년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 예전에는 무뚝뚝하게만 보였던 당신 얼굴이 이제는 다르게 보여요. 그 눈 속에 담긴 아픔, 죄책감, 그리고 사랑이 보여요. 당신은 평생 혼자 그걸 안고 살았구나.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외롭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당신한테 화가 안 나요. 처음에는 많이 화가 났어요. 왜 말 안 했냐고, 왜 숨겼냐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당신은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당신의 사랑 방식이었으니까. 저는 오늘도 당신을 생각해요. 버스 기사복 입고 웃던 당신. 말없이 밥 먹던 당신. 잠결에 복수나 미안해라고 중얼거리던 당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고마워라고 말하던 당신. 여보, 나도 고마워요. 당신 곁에서 50년을 살게 해줘서, 당신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게 해줘서, 당신을 더 깊이 알게 해줘서, 나는 이제 괜찮아요. 당신이 떠났지만 당신이 남긴 것들이 있으니까요. 복순 할머니도, 아이들도,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기억들도, 그게 다 당신이 남긴 선물이에요. 여보, 편히 쉬어요. 다음 생에 다시 만나면 그때는 나한테 다 말해줘요.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요. 그때는 내가 더 잘 들어줄게요. 약속해요. 안녕, 여보. 사랑해요.